안녕하십니까.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옥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중원조선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인물사를 중심으로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호응이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런 대중의 관심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는 학자적인 입장에서 딱딱한 강의 형태로, 즉 학술적인 형태로의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중원조선과 동위조선, 열도조선의 역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중간에 와 있는 단계에서 열도조선의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또 연구해 보도록 시간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열도조선의 상고사는 사실상 동위조선과 중원조선의 상고사를 합쳐놓은 믹서해 놓은 것 같은 그러한 역사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약간 지루하거나 반복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도조선의 역사는 거꾸로 근대사의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된 시사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그러한 얘기로 서두를 장식할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열도조선, 즉 우리가 일컫는 일본의 역사 중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사랑 속에서 피어났던 어떤 고통과 혹은 어떤 환희와 기쁨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물론 오늘 얘기는 저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옥윤의 인생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하면 여러분들 치욕적인 강점기였다라는 그러한 언어가 문득 대두되고 또 여러분들이 별로 기분 좋지 않아 하면서 미간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얘기하는 주인공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전에 갖고 있던 선입견을 완전히 해소시켜주는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히 이 저자의 고향인 예산 이 근처에는 수덕사라고 하는 아주 유서 깊은 사찰이 있습니다. 특히 근대사에 있어서 만공스님과 혹은 벽초스님, 그리고 여성 비구니승으로서 가장 이름이 많이 알려지신 인렵스님이 바로 수덕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중가요에서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수덕사는 비구니 사찰이 아니고 비구 사찰이면서 비구니들이 수행을 많이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렵이라는 걸출한 비구니승, 즉 여승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러한 인식을 심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인렵스님, 저는 개인적으로 인렵 할머니라고도 저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수덕사의 여성 인렵은 사실 출가하기 전에 일제강점기에서 핍박받던 우리 여성을 대변하는 여성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인렵이 어떻게 수덕사의 수행자로서의 삶을 이어나갔는가, 또 그의 수덕사의 생활이 어떤 사람들과의 우리의 역사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는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인렵은 결혼 전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죠. 인렵 스님이 아들이 있었다고요? 예, 제가 그냥 바로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인렵 스님의 아들은 일본 제국대학의 법대를 졸업한 오타 가문의 일본 국제은행가의 최고의 총재이신
오타 가문의 아들과 인연이 돼서 그 사이에 자식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녀가 오타 마사오, 우리 한국에서는 김설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셨고, 말년에는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서 출가를 하였고, 미륵중 5대 종정이신 일당 김태신이라는 그 스님이 바로 인력과 오타 세이조가의 부산물, 즉 부처님의 자식은 라울라였습니다. 출가를 하는 방해하는 라울라,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장애물이 사실은 세종 이도의 눈물을 저자인 저 김어균의 그림 스승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꼭 열도조선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우리와의 그 한 맺힌 이러한 관계를 조금이나마 좀 풀어보자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화두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저 북한에 지금 현 정권의 아버지가 되셨던 김정일이 집권을 하고 마지막에 유언을 남길 때 정말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유언의 얘기는 뭐냐면요, 일본은 우리에게 100년의 적이지만 중국, 진화는 우리에게 1000년의 적이다. 너희들 그걸 분명히 명심해라 하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오늘 처음 소개하는 그 김정일의 유언을 아마 여러분도 듣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차치하고 인력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해서 일본 제국은행의 총재의 손자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제가 지금부터는 사실상 사랑방에서 아저씨와 아주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인력은 본명은 김원주입니다. 김인력은 원래 평남 출신으로서 아버지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김용겸이라는 목사이십니다. 인력의 어머니는 이마대라고 하는 분이셨고,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생활하셨던 분이 인력이었고, 그러므로 여성의 지위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사회적인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자란 신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력은 최초로 신여자라고 하는 여성지를 창간한 인물이기도 하고, 신정조론, 이게 감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조에 대해서 여성이 말한다는 것은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그렇지만 이는 이를 과감히 자기의 모든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얘기를 한 최초의 여성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인력은 원래 아버지 김용겸 목사가 혼처를 정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상대방인 매파가 소개하는 남자는 소아마비를 앓아서 신체가 불구인데 조금 뭐하지만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력은 자기 신랑이 장애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아픈 마음을 갖고 있었고, 혹은 자기 양에 차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결혼이 불과 몇 달 만에 파국에 이르게 되고, 인력이 스스로 이혼을 요구하여, 인력은 어쩌면 또 우리나라 신여성 중에 이혼을 요구해서 처음 이혼을 또 성사시킨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시대 분위기로서는 남자들한테는 아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기도 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게 된 인력은 아버지의 목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도 좋았겠지요. 그래서 동경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동경의 영화학교라고 하는 학교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인력이 우연찮게 열차에서 어떤 남자와 같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 바로 이 남자가 오타 세이조라는 인물입니다. 오타 세이조는 당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법학생이 있고요. 복장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일본인들은 복장을 제국 복장이라고 해서 소위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은 교복을 입고 다녔죠. 그런 교복에 사각모를 쓰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열차에 같이 앉게 된 순간 오타 세이조는 옆에 앉게 된 김원주, 당시 유학생, 조선인인 줄도 몰랐죠. 한눈에 그만 반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붙여봐도 인력은 틈을 주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타 세이조는 이 열차에서 이 여성에게 호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말을 붙이고 하면서, 소위 얘기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열차를 타면 옆자리에 누가 앉으면 그 예쁜 아가씨가 앉으면 또 말도 걸게 되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오타 세이조는 그때 당시 그 마음보다도 아마 더했던 모양입니다. 인력에게 적극적으로 뭘 하는 사람인지 얘기도 묻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력이 조선인 여자라고 대답했고, 인력은 일본 제복을 입는 오타 세이조에게 당신들이 조선을 강제 점령해서 하는 그런 얘기들을 거침없이 쏟아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타 세이조는 오히려 이러한 당당한 인력의 모습에 더 반했던 것이고요. 결국에는 오타 세이조가 인력에게 계속 주소를 알고 싶어 했지만 가르쳐주지 않고, 나는 조선인의 여자이고 당신은 일본 제국주의 남자이니 서로 인연은 이걸로 하는 것이 그만이다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는 아주 매정하게 열차에서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다음 날 오타 세이조가 동경에 볼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여유 있는 시간에 동경에 있는 작은 공원에 가게 되었고, 그 공원에서 이게 어떤 인연일까요? 인력은 나혜석과 함께 당시에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혜석 하면 제가 그냥 조금만 소개하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 여성 화가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요 후반부로 가면 나혜석에 대해서도 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둘이 공원에 앉아서 나혜석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인력은 시를 쓰고 시를 읽고 있었던 겁니다. 우연찮은 이런 만남이 두 번째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때 오타 세이조는 첫눈에 반했던 인력에게 적극적으로 소위 구애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일본 제국주의의 잘못도 알고 조선을 강제 점령한 것도 알고 당신의 그런 뜻은 다 알겠으나 그거는 우리 남녀 간의 사랑에서는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 나는 당신과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한번 교제를 해보고 싶다라고 결국에는 계속 구애를 했던 거고요. 인력은 그래도 당시에는 인력도 이 3.1운동 혹은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일본의 신문물을 교육받기 위해서 학생으로 유학을 와 있지만 일본인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타 세이조는 끝까지 자기가 인력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소위 요즘 말로 퇴시를 했고, 결국에는 인력이 영화학교에 유학 왔고 학교까지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인력이 자신의 주소를 인력에게 적어주고 편지를 해주고 할 것을 정말 간절하게 인력에게 부탁을 했지만 인력은 그 뒤로 잊고 편지도 안 했고 오타 세이조에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한 달여가 흘렀는데 오타 세이조는 오히려 더 마음 한쪽에서 인력에 대한 그런 애착이 더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고 있던 대학의 조선인 대학생 송기수라고 하는 친구에게 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막 한 달 동안 찾았던 겁니다. 그때 오타 세이조는 인력이 조선에서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아버지가 목사이고 하는 이러한 사정들을 전부 알게 되었습니다. 오타 세이조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얘기지요. 더군다나 조선인 여자인데다가 더군다나 결혼을 실패한 이혼녀였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걸 직감했던 거죠. 자, 이 오타 세이조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냐? 소위 막부 시대에 일본을 좌지우지했던
좌장과 우장의 그 조상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이 부와 명예를 다 갖고 있는 일본 최고의 가문이 오타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오타 세이조는 절망을 했지만 그래도 인력에 대한 그 마음이 접으면 접으려고 할수록 더 불타올랐고 결국에는 인력에게 오타 세이조가 먼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영화 학교라는 것을 송기수라는 친구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편지를 썼는데 거의 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처절하게 고백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답장을 주지 않으면 학교로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는 협박까지도 하면서 그렇게 인력에게 자기의 수뇌부를 밝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자, 지금 제가 그냥 잠깐 얘기가 새나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녀의 사랑이나 이런 문제들은 결국 이게 법이나 어떤 규율로 정해서 그거를 통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남녀에 대한 소위 얘기하면 가정이 파탄이 되든 말든 예를 들면 간음이나 이런 제도조차도 전부 무용화돼 버렸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연애 감정으로 접근해도 그것이 도가 지나치다 하여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세상을 사랑하는 인간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정으로 만들어진 홍익 인간하고 서로 어여뼈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모든 남녀의 조건이 예를 들면 학력과 돈과 그 사람의 재력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으로 가면 우리나라의 앞날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의 강국이 되려면 그 문화의 강국이 될 수 있는 모티브가 되는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시청자 중에서는 어렸을 때 뭐 원두막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아직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뭐냐고 묻는다면 역시 이천 들판에 서 있었던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작품을 저는 제1로 꼽습니다. 그런 감성이 있던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고 그리고 저 역시도 어렸을 때 포도밭에 원두막을 짓고 혹은 수박밭에 참외밭에 원두막을 짓고 동네 친구들과 혹은 이웃 동네 친구들과 만남의 장소도 됐고 거기에선 또 우정도 싹텄고 사랑도 싹텄고 그래서 평생 죽고 살고 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이러한 저는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요즘 현 시대에서 살아가는 이런 작금의 상황들을 보고는 정말 앞이 문화 강국으로 가는 길이 점점 멀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소외도 조금은 느낍니다. 얘기가 조금 엇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오타 세이조는 인력을 즉 김원주와 만나는 이제 약속을 받게 되고 김원주는 어쩔 수 없이 학교로 쳐들어오겠다는 오타 세이조의 강력한 구애에 그럼 만나서 본인이 나이도 한두 살 많으니 누나로서 잘 달래서 자기를 단념시키고 돌려보내야 하고 그런 마음들을 접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오타 세이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세이조를 설득을 시켜서 보내야겠다라고 했던 마음이 어느샌가 오타 세이조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자기에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마음이 조금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몇 번의 데이트를 하게 되고 데이트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서로에게 조선이란 여성과 일본이란 제국주의 남성의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 얘기는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 속에 나오게 되었죠. 근데 이때 오타 세이조는 정말 자기가 일본 최고의 가문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인력과의 사랑을 키우겠다라고 마음을 굳혔고 인력과 데이트하는 도중에 그
그러한 얘기를 자기 스승에게 고백을 하고 그 스승이 오타세이조의 국채은행의 총재인 할아버지에게 얘기를 중간에서 해주기를 바랬고, 결국 할아버지의 큰 노여움을 사서 오타세이조는 네가 그 조선의 여성과 사랑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굽히지 않으면 내 가문의 자손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이런 최악의 사태로 되었고요. 결국에는 오타세이조는 오타 가문에서 제적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김원주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군다나 마음에 돌덩이가 들어앉은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둘이 늦게까지 데이트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도 아마 통행금지 시간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타세이조하고 김일렵이 어떤 그 남녀가 하루를 같이 보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하늘의 운명일까요? 아니면 그 둘의 인연일까요? 단 한 번의 잠자리에서 그만 아이를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타는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명예, 앞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결국 김원주와 오타 사이에서 아이가 탄생되게 됩니다. 그 아이는, 오타는 당시에 대학생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기 친구 부부에게, 신혼이었던 친구 부부에게 맡겨졌고, 그 친구는 오타세이조의 아이를 맡아서 키우게 됩니다. 물론 김일엽, 김원주 오타세이조의 동거녀 김원주도 그 친구의 집에서 결국에는 아이를 출산을 하고, 그 아이를 이름을 오타 마사오라고 짓고, 그 오타 마사오가 바로 제가 얘기했던 일당 김태신, 한국에서는 김설촌으로 살았던 저의 북종화의 스승이신 그분이 바로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타세이조 가문에서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조선의 이웃녀였고, 더군다나 조선의 자기들이 지배하는 피식민 국가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저 아래로 보았겠죠. 오타세이조 가문은 일본의 왕가하고도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는 일렵을 별도로 불렀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에서 눈물 나오는 그런 장면과도 같은 거죠. 오타 오사쿠 일본 국채은의 총재는 김일엽을 불러서 설득을 했습니다. 당신은 조선의 신여성이라 내 얘기를 잘 알아들을 수 있다. 내 집안이 이렇고 이런데 당신이 내 손자의 앞길을 막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이 포기하고 이 일본을 떠나라. 물론 좋은 얘기도 했겠지만 협박성의 얘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때 김일엽은 사실상 오타구의 관계를 자기가 후회하고 있던 그런 그 와중이었기 때문에 오타 오사쿠의 말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걸로 했습니다. 결국 아이를 낳은 지 핏덩이를 3개월밖에 안 된 핏덩이를 자기 오타세이조의 친구, 자기가 의지했던 그 집에 친구의 아내가 시장에 간 틈을 타서 핏덩이를 남겨놓고 편지 한 장을 덩그러니 남겨놓고 조선으로 도망오게 됩니다. 자, 일렵은 조선으로 그야말로 자기 핏덩이를 버리고 도망올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메어지겠죠. 특히 저는 제가 나이를 들면서 알게 된 거지만 우리 남성과 여성들과는 그 차이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성들은 아무리 자기가 좋은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자기 자식을 거두지를 않으면 그 남자에게 끝까지 사랑을 주지를 않는다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저 역시도 어렸을 때 그 소위 얘기하는 풋사랑도 있었고 첫사랑도 있었고 했죠. 그랬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과
이제 성인이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 그 첫사랑과 우연찮게 재회를 하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할 때 옛날에 그 순수함이란 없어졌고 몇 평 아파트에 사는지 직장은 뭔지 돈은 얼마나 모아놨고 노후 대책을 해놨는지 이런 데에 관심이 더 많더라는 걸 느낍니다. 제가 잠깐 김원주 얘기를 또 멈추고 나가는 거는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이 오히려 이성을 더 지배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얘기지만 그 김미렵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새끼를 버리고 조선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그 김미렵이 현해탄을 건너면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래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잠시 감정이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